12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롯데 홈쇼핑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14일 열립니다. 두 사건 모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권 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어떤 경위로 다시 우 전 수석 영장심사를 권순호 판사에 배당했는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시 권순호 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권 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해 기각천사, 적폐판사라는 등 극심한 인신공격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오늘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되었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권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 전담 법관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차례 영장 청구와 이번 세 번째 영장 청구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담당 판사는 컴퓨터 배당으로 결정된 것일 뿐 다른 의도나 고려는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이처럼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 배당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 번씩이나 영장심사를 받는 우 전 수석과 그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판사가 맡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지원 예산 20억 원 배정을 압박한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네, 한마디로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를 탈탈 털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조사기구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 검찰 수사자료 같은 이른바 검찰 캐비닛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가 국정원 내부 자료 열람권을 가지고 과거 국정원 정치공작 등을 조사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과거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 구성은 어떤 인물들로 됐나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발족이 됐는데요. 네. 한마디로 민변이 접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반부패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민변 출신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역시 민변 출신으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변론을 맡았던 송상규 변호사, 네. 그리고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도 위원에 선임됐습니다. 네. 또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민변 출신입니다. 네.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법무실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이용구 실장도 민변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9명의 위원 가운데 무려 6명이 민변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민변이 접수했다는 말이 조금 더 과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 같나요?
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KBS 정현주 사장을 1,8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네. 그다음에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기소와 대법원의 무죄 판결, 네.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등이 검찰권 남용 우선 조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이 네.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실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 같은데 뭐 정권 바뀌었다고 보복 분풀이 식의 과거사 조사가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좀 생소한 용어일 것 같은데 검사 적격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검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심사해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면 검사직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이 검사 적격 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심사에서 탈락해 검사직을 박탈당한 검사는 지금까지 딱 한 명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14년 차 검사였던 박모 검사입니다. 심사 대상 기간 7년간 복무 평정 결과가 동기 검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사건 평정도 법률 검토 미비 등 하위권에 속했다는 게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의 탈락 사유입니다. 박 검사는 또 상부 지시를 어기고 재심 사건에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징계 조치와 혼외자 스캔들로 사퇴한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 등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박 검사는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2015년 2월 검사직을 최종 박탈당합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퇴직명령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모자랐거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박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법무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 전 검사가 정말로 검사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임은정 검사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른바 괘씸죄 요인이 더 큰지 판단은 외부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임은정 검사가 절대 선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수검사로까지 뽑혔던 임은정 검사도 예의 그 검사 적격심사제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특별 사무감사를 받은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에 새검이라는 민망한 별명을 안겨준 성추행 검사나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이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특별 사무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검사직을 박탈당한 경우도 없습니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조직의 쓴소리를 마다않는 미운 털 박힌 검사들을 압박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만에 하나라도 악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얘기 어제에 이어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번 문재인 케어 관련 뭐 보니까는 예비적 건강보험, 예비급여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 새로운 신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상 실험이나 효과가 입증이 안 돼서 쓸지 말지를 걱정을 하는 것인데 네.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환자가 거의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하던 것에서 환자 부담 비율을 뭐 30%, 50% 이렇게 네. 하고 급여로 일부 인정해줘서 네. 좀 비싼 약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치료를 더 받아보고 싶은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뭐 환자 주머니에서 나오든 아니면 뭐 국가 재정에서 나오든 뭐 파탄 여부는 추후에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비급여 항목으로 예전에 돼 있다가 급여로 돼 있으면 이제 의사는 진료를 한 다음에 그 급여를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해서 이제 삭감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의사들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런 피해 의식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비급여 항목이던 것을 급여로 전환했더니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청나게 삭감을 하더라. 네. 이러려면 뭐하러 급여 항목으로 했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네.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게 해놓으면 수가가 네. 낮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적절한 진료였냐, 뭐 필요한 진료였냐 이런 거 갖고 자꾸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으니까는 비급여로 두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보험급여 관련한 뭐 소송이나 판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보험급여 관련된 소송은 사실은 네. 예를 들면 급여를 청구했는데 삭감을 하면 네. 그 삭감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삭감이라는 것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삭감 처분을 한 상대방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것이 소위 급여를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해봐야 뭐 별 실익도 없고 괜히 뒤탈만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심평원 결정을 따라간다는 거네요. 네, 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번 문재인 케어 논란 뭐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게 좀 가장 그나마 바람직할까요?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적정급여입니다. 네. 저렴한 급여가 아니라 적정급여를 해달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전문가들은 소위 장사꾼으로 비치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급여가 적절하다면 보험이 확대되는 것을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가 회복되고 시스템이 회복돼서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급여 항목은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하되 다만 급여 항목을 늘리면 재정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 그럼 재정 확보 방안을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설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이 안 되니까 급여를 삭감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픈데 적절한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는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흔히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곤란하거나 궁핍한 처지를 악용한 파렴치한 사기 범죄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적 장애 아동을 키워온 A라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될 만큼 생활도 곤궁하다고 합니다. 이혼녀라는 딱지에 아이는 지적 장애, 경제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그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A씨는 지난 6월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국립암센터 의사라는 36살 B씨가 의료보장이 잘 돼 있는 영국으로 이민 가면 아이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영국 이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B씨는 물론 공짜로는 안 되고 이런저런 수수료와 수속 비용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모두 3,900만 원 넘는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집에 쌓아둔 돈이 있을 리 없는 A씨는 오직 장애가 있는 아이만 생각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마련해서 B씨에게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의례 그렇듯 B씨는 국립암센터 의사도 아니고 B씨가 말한 그런 영국 이민은 애초 있지도 않았던 허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장애아동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범죄로 더욱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됐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교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절박할수록 너무도 어이없고 손쉽게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그걸 자양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일벌백계라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어제 이른바 350 규정을 355 플러스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가액 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제 가액 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변호인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변호인 변론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법제 전문가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등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12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